자,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 강의를 올릴 때가 오긴 왔네요. 이제 방학 끝난 지가 얼마 안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한 절반 정도 왔나 봅니다. 드디어 중간고사를 대비할 어떤 총정리 영상을 올릴 때가 오긴 왔네요. 이렇게 농담한다고 사실 첫 화면을 이렇게 막 쉽게 내주세요. 넙 이렇게 해봤는데 사실 뭐 문제 출제 경향은 잘 모르겠어요. 뭐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낄지 쉽게 느낄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어떤 난이도를 의도성을 가지고 어렵게 내겠다 혹은 의도성을 가지고 쉽게 내겠다 그렇게 한 문제는 없어요. 다만 이제 그동안 저희 출제 기조가 있었죠. 여러분들이 교과서나 아니면 학습지나 PPT에서 본 적 없는 자료를 드리려고 노력하되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그 자료 안에서 끌어내서 거기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냥 단순히 알기만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없도록 구성을 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워서 알고 있는 내용을 자료에서 처음 보는 자료에서 꼼꼼히 읽어봄으로써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이제 시험 문제를 푸셔야 할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출제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하여튼 열심히 잘 구성해 보시면 좋겠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은 물론 그런 친구들도 있긴 있겠죠. 이 영상 하나 보고 이제 시험 보겠다. 그런 친구들도 없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100점은 못 맞아요. 그럼 너무 이 영상 하나 본다고 100점 맞으면 그동안 꾸준히 노력해온 친구들이 너무 배신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영상 하나 본다고 100점 맞을 수는 없고요. 요 영상은 이제 요 영상으로 공부하셔라가 아니라 공부는 그동안 되어 있으셔야 되고 본인들이 해왔던 공부를 이 영상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셔라. 그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영상이니까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일시정지 해놓으시고 그 뒤에 보이는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죠. 사진들 하나하나 보면서 혹시 내가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긴 한지 한 번씩 돌이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명 한 명 보도록 하죠. 우리가 맨 처음 배웠던 인물이 뉴턴이었죠. 뉴턴이 그 유명한 책 우리말로 풀이하면 자연과학의 수학적 이해라는 그런 의미의 프린키피아라는 책을 발표하게 되죠. 그래서 그 책에서 설명했던 게 만유인력의 법칙, 지구와 달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중력의 관계를 설명을 하죠. 그게 바로 만유인력의 법칙이었는데 요 사실 요 내용 자체는 과학적 내용이지만 요거의 중요한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어떤 지구와 달이라는 자연의 현상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그동안의 어떤 신에게 모든 어떤 인식을 의존하는 신의 세계에서 이제는 인간의 이성으로 대자연을 이해해 보겠다라고 하는 이성의 세계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 근데 이걸 왜 계몽주의라고 하냐면 이걸 이성주의라고 하기도 해요. 드디어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성주의라고도 하는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 더 뛰어난 이성을 가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조금 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먼저 이해하고 나면 아직 이해가 안 된 사람들에게 알려줘야겠죠. 이 알려주는 게 계몽이거든. 그래서 이성주의는 항상 계몽주의와 함께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뉴턴의 프린키피아라는 책을 통해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이제 이해하게 되면서 우리가 어쩌면 다른 부분들도 자연적인 부분들을 인간의 이성으로서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이성적 이해의 영역이 자연과학에서 정치까지로도 넓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기존의 여러 가지 정치 제도들 중에서 뭔가 잘못되거나 불합리한 제도가 있다면 혹은 사상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비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때 비판당하기 시작하는 게 왕권 신수설이죠. 왕의 권력을 신이 주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왕권은 절대적이라고 하는데 그게 과연 맞는 걸까? 왕의 권력을 정말 신이 준 걸까라는 이 내용을 이성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아니더라라는 거죠. 왕의 권력을 주는 건 사실상 세금을 내서 왕을 지원해주고 있는 시민들이었죠. 그래서 시민들이 세금을 내니까 왕의 권력은 신이 주시는 게 아니고 사실상은 시민들이 주는 거고 따라서 국가 권력, 정치의 중심은 시민이어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유럽 정치에도 거대한 변화를 불러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게 그렇다는 건 앞으로는 시민들이 정치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시민들이 정치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방식은 아마도 선거권이 되겠죠. 그래서 선거권을 요구하기 시작하게 됐다라는 걸 봐주시면 되겠죠. 그렇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나왔던 얘기가 장보댕의 주권론이 나오죠. 정치의 주인이 누가 됐든지 간에 그건 조금 더 의논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지만 왕이 정치의 주인이어야 될지 시민이 정치의 주인이어야 될지는 조금 더 의논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누가 주인이 됐든지 간에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선 기본적이고 침해당해서는 안 되는 권리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권리들을 얘기합니다. 입법권, 법을 만드는 권리,
권리, 사법권, 법을 적용하는 권리, 그다음에 군대를 보유하고 지휘할 수 있는 권리,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 다른 나라와의 외교를 맺을 수 있는 권리. 이런 권리들은 하나의 국가를 통치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주권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장보댕이 얘기한 건 여기까지였어요. 정치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한다는 아직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치의 주인이 시민일 수도 있고 왕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정치를 하면서 하나의 국가를 이끄는 사람은 이런 권리가 필요하고 이 권리를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고 본 거죠. 어,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의 주인이 누구여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성주의가 생기면서 정치의 주인이 근본적으로 시민에게 있어야 된다는 건 부정하기가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세금을 내니까. 근데 문제는 시민들은 되게 많잖아요. 몇십만, 몇백만 명이잖아요. 이 몇백만 명이 다 국가의 주인이라고 하면 그래서 국가를 통치할 수 있다고 하면 국가 통치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겠죠. 그럼 현실적인 정치는 어때야 하는가에 문제가 남는 거죠. 여기서 첫 번째 주장을 했던 게 바로 토마스 홉스였죠. 홉스가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을 쓰면서 모든 시민들 개개인이 다 국가의 주인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국가가 거대한 혼란에 빠질 거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자기 이익을 내세우고 지키기 위해서 서로가 치고받고 싸울 것이다. 그래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민들 개개인이 어떤 정치적 권리를 갖는 건 어렵다. 따라서 시민들은 국가의 주인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어떤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시민권을 정부에게 아예 주어야 된다, 양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따라서 시민은 자기의 권리를 정부에 아예 주는 양도하는 거니까 정부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갔던 게 존 로크였죠. 존 로크는 시민들이 정치권의 주인이지만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정치권을 행사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걸 인정해요. 그런데 홉스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홉스는 아예 주는 양도라 그랬죠. 로크는 아예 주는 양도가 아니라 잠깐 맡기는 위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자신들의 정치권을 정부의 일부 위탁하는 이 위탁할 사람을 뽑는 과정이 선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위탁하면서 대의민주주의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맡겼는데 뽑아서 맡겼는데 그 사람이 잘 못한다. 그러면 끌어내릴 수도 있어야겠죠. 그게 바로 저항권이죠. 그래서 이 존 로크의 주장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대 민주주의에 가장 가까운 주장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런 자기의 주장 내용을 정부론이라는 책에서 정리를 하죠. 그다음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 사람이 장 자크 루소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주권을 분리하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 누구한테 준다든지 맡긴다든지 이런 건 있을 수가 없고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시민은 자기의 정치권을 스스로 직접 행사해야 된다. 직접 민주주의를 얘기하죠. 직접 민주주의가 실제로 아주 없었던 건 아니죠. 우리 옛날에 돌이켜 보면은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 이런 게 이제 직접 민주주의의 사례가 되는데 사실 요 시기쯤 오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현대 민주주의에 가장 가까운 건 존 로크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존 로크가 제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사람이 장자크 루소입니다. 근데 역시 로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자크 루소는 사회계약론이라는 책을 써서 자신의 어떤 직접 민주주의를 주장하게 되죠. 근데 홉스의 리바이어던, 로크의 정부론, 뭐 장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 이런 책 제목 하나하나까지 다 외워달라고는 못하겠어요. 각자의 주장의 키워드만 잡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홉스는 위탁, 로크는 양도, 그리고 대의민주주의, 저항권, 그다음에 루소는 직접 민주주의. 그 정도의 어떤 키워드를 잡아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 모든 이성으로 세계를 이해해 보겠다. 그리고 정치도 이성으로 다시 검토해서 올바르지 못한 제도는 고치겠다. 이 모든 생각을 시작하게 만든 인물이 프린키피아를 썼던 뉴턴이잖아요. 뉴턴이 영국 사람이다 보니까 영국이 뭐든지 한 스텝 빠른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혁명도 영국에서 가장 먼저 벌어지게 되는데 영국의 혁명은 크게 두 단계로 벌어지죠. 기억나시죠?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 이렇게 두 단계로 벌어지게 됩니다. 청교도 혁명은 일단 기본적으로 배경으로 아셔야 되는 게 영국은 원래도 기본적으로 의회를 존중하는 전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절대 왕정으로서 왕권이 강했던 엘리자베스 여왕 때조차도 의회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의회를 점차 무시하는 왕이 나타나죠. 제임스 1세, 찰스 1세 이런 왕들이 이제 의회를 무시하게 되는데 사실 이유가 있었죠. 이때 영국은 이미 종교개혁 뒤였죠.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영국의 왕은 자신들을 따르는 국교회를 지지하고 싶은데 의회에는 청교도가 인기가 더 많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왜 청교도가 의회에서 더 인기가 많은지는 기억이 안 나시면 그때 영상 보셔야 돼요. 대충만 말씀을 드리면 청교도는
돈을 많이 버는 것에 대해서 나쁘다고 욕하지 않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는 주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돈이 많은 상태를 나쁘게 얘기하지 않는 청교도가 의회에 많은 거죠. 이해되시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의회에는 기본적으로 청교도가 많은데 왕은 자신들을 따르는 교회인 국교회를 좀 지지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왕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는 국교회가 좋은데 의회에는 청교도만 많으니까 의회가 불편하겠죠. 그래서 점차 청교도들도 싫어하고 청교도가 많은 의회도 무시하게 되는 거죠. 이게 혁명의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제임스 1세, 찰스 1세가 청교도가 많은 의회를 무시하게 되면서 그리고 또 청교도를 탄압하게 되면서 혁명이 시작되죠. 혁명이 처음부터 막 거칠게 있었던 건 아니고 의회가 이 자신들의 의회를 무시하는 왕에 대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을 모아서 이런 부분들은 좀 고쳐주세요 하고 권리청원을 제출하죠. 근데 이때 찰스 1세가 이걸 승인하긴 하지만 거의 무시하죠. 그러면서 의회가 조금씩 반응이 거칠어지고요. 결국은 의회파의 크로멜이라는 인물이 의회파를 이끌고 청교도혁명을 일으키죠. 그래서 아직 왕을 따르는 왕당파들과 전투를 일으키죠. 그래서 여기서 크로멜이 이끄는 의회파가 승리하게 되면서 청교도혁명이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왕을 몰아내고요. 크로멜은 왕이 아니라 후국경에 취임을 하게 되고 이때 처음 왕이 없는 정치 형태 공화정이 영국에서 이루어지고 이때 있었던 공화정이 영국 역사상 지금까지는 유일한 공화정이었었죠. 그런데 크로멜이 너무 거칠게 자신들의 어떤 자신의 청교도적인 어떤 뭐랄까요 그 깨끗한 삶, 청빈한 삶 이런 어떤 금욕주의를 너무 심하게 요구를 하죠. 그래서 크로멜이 의회도 무시하고 사실 크로멜은 지금 혁명이 벌어진 이유는 두 개가 다잖아요.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있고 청교도를 탄압하는 것도 있는데 크로멜은 의회에는 별 관심이 없고 청교도만 탄압하지 않으면 된다. 그리고 본인이 청교도니까 모든 영국인들이 청교도와 같은 아름답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 금욕주의적인 아무런 욕심도 부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리고 본인이 집권한 뒤로 전 국민에게 무리할 정도로 청교도적인 금욕을 강요하고 또 의회를 무시하니까 결국은 인기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크로멜이 죽은 뒤에는 다시 왕정이 복고되는데 이렇게 다시 올라온 왕도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죠. 또 의회를 무시하고 독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의회가 여기에 불만을 품고 다시 혁명을 일으키는데 이때는 전쟁이 벌어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혁명을 명예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왕을 그때의 왕 제임스 2세를 몰아내고요. 그리고 새로운 왕을 들여오죠. 네, 바로 네덜란드 총독 오렌지강 윌리엄에게 부탁을 해서 우리가 지금 혁명을 일으켜서 왕을 몰아냈는데 저번에 왕을 아예 없는 정치 형태로 가봤는데 별로더라. 그래서 왕이 있는 상태로 가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외부에서 오렌지공 윌리엄을 왕으로 초대하게 되죠. 그리고 이 왕에게 왕을 하는 조건으로 이 문서를 인정해달라, 이 문서의 내용을 인정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게 권리장전이었죠. 저 권리장전에서는 의회의 권리를 강력하게 보장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권리장전까지 인정받으면서 혁명을 완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왕이 있으면서도 헌법이 있는 형태니까 입헌군주정으로 정치가 안정화되고요. 이 입헌군주정이 조금 더 발전하는 게 내각 책임제였죠. 그래서 어, 이제 의회 선거를 해서 이긴 정당이 국가 관료까지도 책임을 지는 그런 내각 책임제가 형성이 되면서 정치가 안정되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영국에서 이제 명예혁명을 완성하면서 정치적인 안정이 오죠. 그래서 영국에서 가장 먼저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게 되죠. 어, 영국에서는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명령명으로 정치적인 안정이 오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하 자원도 풍부했었고요. 인클로저 운동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이제 각 지주들이 자기 주변으로 땅을 모으는 운동을 하면서 어떤 농업의 기계화도 많이 발달되고 또 그 양을 기르는 산업으로 전환하기도 하고 어쨌든 필요한 농민들의 수가 줄어들면서 더 이상 많은 농민들에게 땅을 빌려주지 않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농사지을 땅이 없어진 농민들이 도시로 올라와서 조금씩 노동력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노동력이 굉장히 저렴하게 제공이 되게 됐고요. 그다음에 뭔가 성공한 사람을 인정해주는 분위기, 이런 사회 분위기도 있고 이런저런 배경을 통해서 다른 나라보다 먼저 영국이 산업혁명을 거치게 되는데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그냥 뉴턴이 영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과학과 기술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더구나 명예혁명이 완성되면서 정치적으로도 안정돼 있고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먼저 산업혁명을 시작하게 된 거다.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산업혁명하면 그것만 생각해 달라고 했었죠. 공장. 공장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무슨 뭐 방적기니 방직기니 많은 기술들이 개발되는 걸 배웠는데 역시 다른 건 뭐 에디슨의 발명품이나 뭐 다 많은데
뭐 이것저것 다 솔직히 말하면 지나가셔도 되고요.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될 건 인간이나 동물의 힘이 아닌 기계의 힘으로 기계를 움직일 수 있게 됐다. 바로 증기기관이죠.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물 끓여서 터빈 돌리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업혁명이 조금씩 아무래도 영국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많은 경제적 발달을 이루었으니까 주변 나라들 입장에서는 부럽겠죠. 그래서 이 주변 나라들이 영국을 따라하게 되면서 산업혁명이 퍼져나가는 건데 조금 경향이 다르죠. 영국은 처음 왔던 나라니까 이걸 정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 주도하죠. 이렇게 해보니까 잘 되던데? 이렇게 해보니까 빠르던데? 이런 식으로 민간에서 산업혁명을 주도했다 보니까 규모도 작고 먼저 시작하긴 했지만 규모도 작고 그렇기 때문에 속도도 느리고 그리고 또 시행착오도 많이 겪어야 됐었죠. 처음 하는 거니까. 그런데 영국이 산업혁명을 해낸 뒤에 영국을 쫓아서 했던 독일이나 미국 이런 나라들은 영국이 부러워서 의도적으로 하는 거니까 정부가 나서게 되죠. 정부가 나서니까 규모도 커지고요. 규모가 커지니까 속도도 빠르죠. 더구나 독일이나 미국처럼 이렇게 영국을 따라하는 나라들은 영국이 실패했던 방식으로는 아예 처음부터 가지 않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덜 겪죠. 이런 면들이 영국이 가장 빠르긴 했지만 규모는 작고 속도는 느렸고 뒤따라오는 미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들은 늦게 시작했지만 규모가 크고 속도가 빠른 그리고 시행착오가 적은 그런 특징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영국을 나중에 역전하게 되죠. 어쨌든 이렇게 산업혁명의 분위기가 불어닥치면서 많은 변화가 있죠. 그래서 그동안은 귀족들만이 사회의 중심이었다면 이젠 이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산업자본가나 이 산업자본가들이 공장을 세울 수 있도록 돈을 빌려준 은행가 이런 세력들이 새롭게 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공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부작용이나 문제점들도 생기게 되는데요. 일단은 공장이 있는 도시로 많은 인구가 집중되면서 그 도시가 수용할 수 있는 인구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활상의 불편이 요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다 그랬어요. 우리 교실 하나에 60명 있다고 생각해 보시오. 그러면 보시오. 우리 교실 하나에 지금은 뭐 이렇게 지금 있는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2배 이상 많은 60명, 70명 되는 학생들이 하나의 교실에서 학교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불편이 있을지 그거 생각해 보시면 똑같아요. 도시에서도 그 도시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적 인구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 2만 명 수용할 수 있다. 그러면 공장이 생기면서 노동자들이 들어오면서 막 4만 명, 5만 명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많은 부분들의 불편이 오겠죠. 그리고 또 노동자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노동자들은 어때요? 계속 들어오니까 노동자는 많은 월급을 요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월급을 받고도 굉장히 힘든 조건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하고 시설도 안 좋고 이런 상태이지만 노동자들이 흔하기 때문에 월급은 많이 달라고 못하는 그런 노동자 처우의 문제도 있었죠. 이런 것들 많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항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계를 들어오면 그 기계의 성능이 더 좋기 때문에 더 노동자가 많이 필요 없게 되고 그래서 노동자를 잘라내게 될까봐 여기에 저항하기 위해서 기계를 파괴하는 러다이트 운동이나 아니면 사장님한테 요구를 뭔가 할 때 나 혼자 요구하면 내 요구를 안 들어줄 거니까 뭐 일하는 시간을 줄여달라든지 월급을 좀 늘려달라든지 이런 요구를 할 때는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같이 가서 얘기하는 그런 저항 방식도 보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지적했었던 칼 마르크스가 나서게 되죠. 그래서 그 친구 프리드리히 엥겔스와 함께 자본주의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결국 빈부격차죠. 자본주의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빈부격차는 애초에 왜 발생하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한 자본론이라는 책을 펼치게 되죠.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문제의 핵심은 생산수단을, 즉 공장을 자본가가 독점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정해진 월급만 받고 그리고 자본가들은 많이 팔면 팔수록 거대한 수익을 얻기 때문에 이 빈부격차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려면 노동자들이 공장이라는 생산수단을 자본가에게서 혁명을 일으켜서 빼앗아 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게 공산당 선언이었죠. 그래서 이때부터가 공산주의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요 정도로 정리를 해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혁명인데 왜 영국에서 왕들이 청교도 탄압할 때 거기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은 청교도 혁명을 같이 일으킨 거죠. 근데 나는 청교도를 자유롭게 믿고 싶은데 영국에 있으면 탄압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청교도 혁명이랑 같이 하면서 맞서 싸우기에는 무서워. 근데 청교도는 자유롭게 믿고 싶어. 그러면 도망가야죠. 그래서 도망 온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미국으로 가죠. 그래서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쭉 오면 미국의 동부 지역이죠. 그래서 미국의 동부 지역에 식민지를 건설하게 됩니다.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와서 아메리카 대륙 동부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되고, 얘네들은 요 빨간색 지역 있죠. 여기서 원래 살던 방식대로 가자마자 자신들의 의회를 만들고 의회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같이 결정을 하게 되죠. 근데 요 지금 빨간색이 아닌 보라색 지역 있죠. 아직 정착이 안 된 지역. 그 지역을 누가 식민지로 차지할 건지를 놓고 영국과 프랑스가 경쟁을 많이 하죠. 그리고 영국이 이 경쟁에 굉장히 많은 돈을 쓰면서 재정이 부족해지죠. 그러면서 영국이 이제 재정이 부족하니까 세금을 더 걷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영국은 이미 의회 정치가 안정화돼 있으니까 의회 의원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늘려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본국의 시민들한테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기가 인기가 떨어지고 당선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얘기는 못 하죠. 그래서 본국 말고 식민지의 세금을 더 걷자. 그래서 식민지인 아메리카에도 세금을 걷도록 이렇게 결정이 내려지죠. 그래서 이때부터 추가로 걷기 시작한 세금이 뭐 설탕세, 차세, 인지세 이런 것들을 걷게 되죠. 근데 이 세금의 양이 굉장히 많기도 했지만 아메리카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어 이걸 왜 쟤들이 내라고 한다 그래서 왜 우리가 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면 미국인들은 영국에서 넘어온 이 미국인들은 오자마자 자치의회를 세웠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켜야 될 것들은 거기서 이미 다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자치의회에서 결정한 적도 없고 우리가 뭐 이 결정할 때 우리 의견을 대변하라고 대표를 보낸 적도 없는데 영국 본국에서 갑자기 앞으로는 식민지 미국의 세금을 걷겠다 이런 결정을 내려버리니까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내린 결정도 아니고 우리가 대표를 보낸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이걸 동의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고 이때부터 분위기가 싸해지는데 이 분위기가 싸해진 게 본격적인 시비로 터진 게 보스턴 차 사건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비가 터지면서 영국인들은 뭐야 미국인들은 고민에 빠지게 되죠. 영국이랑 시비가 붙었는데 요거를 지금이라도 사과할 거냐 아니면 끝까지 맞짱 뜰 거냐 굉장히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고민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미국인들이 다 같이 하는 거니까 이런 고민을 해결하려면 회의를 열어야겠죠. 그래서 대륙회의를 열게 되죠. 이 대륙회의에서 영국이랑 싸울 건지 아니면 안 싸우고 지금이라도 사과할 건지를 논의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설득을 하게 되죠. 패트릭 켈리,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은 우리가 만들어야 맞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토마스 페인도 상식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죠. 어느 조직이나 그 조직이 지켜야 될 법은 그 조직이 직접 만드는 거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닌 게 상식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결국 이 패트릭 켈리의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뭐 토마스 페인의 상식 이런 글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결국은 끝까지 싸워야겠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고요. 싸움을 결정하면서 조지 워싱턴을 총사령관으로 선출을 하고 우리가 싸우기로 맘먹었다는 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겠다는 거니까 요걸 이 다짐을 위해서 독립선언문을 작성하기도 하죠. 근데 이 독립선언문에는 뭐 인간의 평등, 행복 추구, 자유 아니면 뭐 이런 것들, 참정권, 저항권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주로 이제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로크의 철학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나 정부에 들어갈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잘 못하면 그 사람들을 끌어내릴 수도 있다. 이런 저항권까지도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이 당시에 독립하기 위해서 발표했었던 독립선언문에는 로크의 철학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결국 싸움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결정하게 되고 조지 워싱턴을 총사령관으로 선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조지 워싱턴의 지위가 굉장히 훌륭하기도 했고요. 요때 또 영국을 상대로 독립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을 도와주는 나라들이 있죠. 네덜란드, 뭐 에스파냐, 그다음에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돕는데 제가 이걸 다 기억해달라 그런 게 아니라 프랑스가 미국 혁명 과정에서 미국을 도왔던 건 꼭 기억을 해달라고 했었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결국은 이 나라들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이 이기게 되고요. 미국의 동부 13개 식민지의 독립을 영국이 승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결과적으로 미국 연방정부가 구성이 되고요. 이 연방정부는 우리 13개의 식민지의 독립을 승인한다 이렇게 볼 수 있듯이 각 주의 독립성이 굉장히 강하게 인정받고 있는 그런 형태죠. 그다음에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죠. 몽테스키에가 법의 정신이라는 본인의 책에서 주장했었던 민주사회라면 입법, 사법, 행정 이 3권이 나눠져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서로 간섭하면 안 된다. 이 3권 분립의 원칙을 세우고 최초로 왕이 없고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을 세우게 되죠. 민주공화정을 세우게 되죠.
그다음에 종교가 정치를 간섭하는 일이 없도록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도록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종교를 믿을 수 있도록 하죠.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혁명인데 프랑스 혁명은 프랑스 혁명의 배경은 기본적으로 구제도의 모순이었죠. 얼마 안 되는 특권 신분, 1신분 성직자와 2신분 귀족은 세금을 안 내는데 인구의 98%에 해당하는 3신분 평민은 세금을 내면서도 이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가 3부회죠. 3부의 운영 원리를 보면 3부의 3신분은 세금을 내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3부회에서 발언권이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그런 게 이제 구제도의 모순이었다. 그리고 미국 혁명을 지원해 주잖아요. 여기서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미국 혁명을 지원해 주면서 너무 무리하게 지원했기 때문에 프랑스 정부의 돈이 많이 부족해지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원인 하나고 혁명이 벌어진 원인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미국 혁명을 도와주면서 미국 혁명 과정을 지켜봤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드디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거이기도 하지만 시민이 국가의 주인인 민주공화정을 만들어냈죠. 이걸 지켜보면서 프랑스인들도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어쨌든 미국 혁명을 지원했던 게 이제 프랑스 혁명의 하나의 배경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재정이 부족해지면서 세금을 더 걷어야 되니까 당시에 왕이었던 루이 16세가 3부회를 소집하죠. 그래서 1신분 대표, 2신분 대표, 3신분 대표가 모이는 3부회를 소집을 하고요. 여기서의 문제는 역시 개표 방식이죠. 개표 방식. 표결 방식이 조금 문제가 되죠. 일단은 신분별 묶음 투표라는 게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3신분이 인구 대비 대표 숫자가 너무 적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3신분 측에서 이 개표 방식을 좀 변경해 달라. 고쳐달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3신분들의 대표수를 2배로 늘려주고 그리고 머릿수별 투표를 요구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걸 인정해주지 않게 되죠. 그러면서 본격적인 혁명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신분들이 3부에는 우리 의견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야말로 진정한 세금도 내고 인구의 대부분인 진정한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 삼신분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의회, 국민의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국민의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되게 좀 자극이 됐던 게 CS라는 인물이 삼신분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쓰면서 삼신분들도 그래 우리가 인구의 대부분이고 세금도 내니까 우리야말로 진정한 국민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삼신분이 주도하는 국민의회를 만든 거고요. 국민의회라는 새로운 의회를 만들었으면 의회가 하는 역할이 법을 만드는 거니까 법도 새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 법 중에 가장 기본적인 법 헌법을 새롭게 만들 때까지 우리 국민의회는 절대로 해산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테니스 코트 서약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혁명의 전반적인 방향과 가치관을 담은 인권 선언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근데 이 국민의회에 대해서 루이 16세나 특권층은 인정하지 않았고 탄압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탄압에 저항하기 위해서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파리의 여성들이 베르사유 행진을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어쨌든 국민회가 헌법을 만들게 되는데 아직 왕을 몰아냈거나 없앴다는 얘기는 없죠. 그러니까 왕이 있는데 헌법을 만들었으니까 헌법도 있는 입헌군주정의 형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 지금 30분들이 자신들이 정치의 중심이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세금을 내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낼 수 있는 정도의 재산을 가진 사람만이 선거권의 자격이 있다라고 해서 선거권도 재산을 기준으로 부여하게 되죠. 돈 없는 사람은 30분이어도 투표를 못 하는 거예요. 이런 면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 혁명이 여기까지 오니까 프랑스 주변 국가들은 프랑스 혁명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죠. 그러면서 프랑스 혁명이 자기네 나라로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반프랑스 동맹을 형성하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프랑스가 선전포고를 하면서 프랑스는 주변의 거의 모든 유럽 국가들과 전쟁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이렇게 혁명 문서를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요 순서대로죠. 영국은 명예혁명 때 의회 권리를 주장하는 권리장전을 인정받은 거고요. 미국은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해야 됐기 때문에 독립선언문이라는 가치를 인정을 받아야 됐고요. 그다음에 프랑스 혁명에서는 프랑스가 뭐 어느 나라의 식민지 상태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프랑스 시민 개개인의 인권을 강조하는 인권선언문을 써내게 되죠. 그래서 인간의 기본적 권리, 참정권이나 사유재산권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되죠. 아무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프랑스 혁명을 조금 더 이어서 보면 국민의회에서 헌법을 만들고 나서 이 헌법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률을 만들기 위해서 입법의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률을 만드는데 이걸 루이 16세가 다 거절하고 결재를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혁명을 추진해왔던 사람들은
우리가 겨우겨우 국민의회 다음에 입법의회를 만들어서 구체적인 법률을 만들었는데 이걸 왕이 승인을 안 해주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왕이 거슬려거리기만 하지 별로 필요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없는 정치 형태, 공화정을 만들기 위해서 의회도 바꾸죠. 그래서 기존의 입법의회에서 국민공회, 공화정을 만든다 그래서 공회예요. 그래서 국민공회를 형성하게 되고 이 국민공회를 바탕으로 새로운 헌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정치 형태가 왕을 아예 몰아내는 공화정의 형태로 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선거권도 그 전에 국민의회 때 재산권을 기준으로 했다면 이제는 아예 혁신적으로 재산을 아예 보지 않는 성인 남성에 대한 보통 선거권을 보장하게 되죠. 근데 이 성인 남성의 보통 선거권은 사실은 헌법에는 적용이 되는데 실제로 시도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왕이었던 루이 16세를 처형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공화정을 완성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유럽의 다른 국가들이 볼 때는 프랑스 쟤네들은 혁명을 하다가 왕까지 죽여버리네. 그러면 그 프랑스 혁명의 바람이 우리나라로도 불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욱더 반프랑스 동맹이 강화되고요. 이 얘기는 프랑스가 주변국 거의 모두를 상대로 전쟁을 치르게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국민공회의 리더였었던 로베스피에르가 집권을 하게 되는데 로베스피에르는 지금 프랑스가 주변 나라들과 하고 있는 이 전쟁, 주변 나라들이 프랑스 혁명을 싫어하기 때문에 치러야 됐던 이 전쟁을 책임져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일단 전쟁을 하려면 군사력이 커야겠죠. 그래서 군사력을 키우기 위한 징병제를 실시하고요. 또 전쟁 기간에 국가가 분열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국가를 통합하려고 하는데 로베스피에르는 국민공회를 이끌던 사람이니까 혁명을 완성시키고 싶은 사람이죠. 그래서 혁명파를 중심으로 통합하면서 혁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공안위원회라는 기구에서 계속 잔혹하게 처벌하고 죽이고 이런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로베스피에르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하면 군사력을 길러서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 징병제, 그다음에 국가를 통합하기 위해서 혁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빠르게 죽이는 공안위원회를 통한 공포정치 이런 것들이 로베스피에르의 핵심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징병제, 공안위원회를 통한 공포정치 이런 것들이 이제 인기가 많은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인기가 떨어지면서 로베스피에르는 테르미도르 반동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처형되게 되고요. 근데 막상 죽여놓고 보니까 리더가 없어진 거죠. 로베스피에르는 나름대로 그래도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였는데 막상 죽여놓고 나니까 그 사람을 대신한 리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정부는 가까스로 5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총재 정부를 성립하게 됐는데 이건 사실 전쟁에 그다지 어울리는 정부 시스템은 아니죠. 왜냐하면 전쟁은 결정이 빨라야 되는데 저렇게 총수정부랍시고 5명씩이나 있으면 각자의 의견이 다를 테니까 결정이 늦어지겠죠. 그러니까 전쟁에 적합한 상태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프랑스가 다른 유럽 국가들과 치르고 있었던 전쟁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총재정부가 이렇게 전쟁에 대응을 못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영웅이 바로 나폴레옹인데 나폴레옹이 왜 영웅인지를 조금 단순히 그냥 전쟁에서 이겨서 잘 싸워서 이게 아니에요. 로베스피에르가 죽고 나서 총재 정부가 엉망으로 하는 동안 프랑스인들이 원했던 건 리더라는 거죠. 리더. 근데 리더가 잘 안 보여서 총재 정부를 만들어 놨던 건데 나폴레옹이 여러 전투에서 승리하니까 장교는 기본적으로 리더의 자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직업인데 저 사람이 장교로서 되게 잘하네. 그러면 리더십이 뛰어난가 보다. 그러면서 나폴레옹에 대해서 굉장히 프랑스인들이 기대를 많이 품게 되고 그래서 이 나폴레옹이 프랑스 내에서 굉장히 인기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쿠데타를 성공해서 통령으로 취임하는데 왜 통령으로 취임하냐면 이때 프랑스는 아직 공화정이었기 때문에 통령으로 취임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본인이 집권한 뒤로는 나폴레옹 법전이라는 법전을 마련하는데 이 법전 내용이 프랑스 혁명에 국가의 주인은 시민이다라고 하는 그 가치를 인정하죠. 그래서 굉장히 위대한 법전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나폴레옹은 자라나는 여러분들 같은 학생들, 아이들이 교육을 다 받고 나면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님보다는 국가가 있어야 된다. 즉 국민을 길러내야 된다. 그러려면 교육을 교회가 아니라 정부가 세금 들여서 책임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국민교육 시스템을 실시하게 되고요. 그리고 전쟁도 잘 치러서 프랑스를 둘러싼 거의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을 모두 차지하게 되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국민투표를 통해서 본인은 기존의 공화정의 통령에서 제정의 황제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정치 형태도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바뀐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런데 이제 점령을 못한 나라가 두 군데 있죠. 영국과 러시아죠. 영국은 시도는 해봤지만 결국 섬나라기 때문에 실패하죠. 그래서 넬슨 제독의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이제 어, 나폴레옹이 패배하게 되면서 영국은 점령은 못하고요. 대신에 영국을 말려 죽이기 위해서 다른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한테 영국과 거래하지 마라. 이런 대륙봉쇄령을 내리게 되죠. 근데 오히려 영국과 거래를 끊으면 더 손해를 많이 보는 건 유럽 국가들이죠. 왜냐하면 영국은 어, 이미 산업혁명을 성공했기 때문에 굉장히 영국에서 물건을 사면 싸고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사게 생겼으니. 그렇기도 하고 영국은 사실 유럽 대륙과 어떤 거래나 교류를 못해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식민지들이랑 교류 무역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륙봉쇄령은 내렸지만 영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영국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지만 결국 영국보다는 영국과 거래가 끊겨버린 유럽 국가들이 조금 더 피해를 보게 됐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사실 대륙봉쇄령을 따르기 싫지만 나폴레옹이 무서워서 그냥 따르고 있었던 건데 따를 이유가 없었던 나라가 러시아죠. 그래서 러시아가 대륙봉쇄령을 따르지 않고요.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 나폴레옹이 러시아로 공격을 들어가죠. 러시아 원정을 가는데 너무 추워서 실패하게 되고요. 이때 실패 타격을 나폴레옹은 극복하지 못하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러시아로 원정을 갔다라는 말이 보이면 나폴레옹은 이 시점에서 끝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러시아 원정에 실패하게 되면서 나폴레옹은 몰락하게 됩니다. 더구나 이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을 떠나는 동안 빈집이었던 수도 파리를 이 동맹국 국가들이 공격을 해왔었기 때문에 결국은 나폴레옹은 러시아 원정을 끝으로 몰락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나폴레옹의 시대는 끝났지만 나폴레옹이 절대 지워지지 않을 흔적을 유럽에 전체적으로 남겨놓게 되죠. 그게 바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인데 어, 자유주의가 퍼진 이유는 나폴레옹 법전 때문이죠. 나폴레옹 법전에 프랑스 혁명에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 가치를 반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폴레옹 법전이 되게 위대한 어떤 정책으로 업적으로 평가를 받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어떤 프랑스 혁명의 가치, 즉 국가의 주인은 시민이다라고 말하는 그때 시민들이 하는 주장은 우리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권을 달라 이런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선거권을 달라고 요구하는데 이 요구를 정부가 끝내 받아주지 않으면 뒤집어 엎어야 되니까 혁명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받아준다고 하면 많은 부분의 법을 고쳐야 되니까 개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민족주의는 전 유럽 지역에서는 나폴레옹의 지배를 당하는 게 싫으니까 거기에 저항하면서 민족주의가 발달하게 되고요. 프랑스에서는 나폴레옹 이전부터 이미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해야 됐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로부터 자기 나라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프랑스는 나폴레옹 이전부터 이미 민족주의가 발달해 있다라는 것 정도를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나폴레옹이 한번 이렇게 유럽을 뒤집어 놨지 않습니까? 이 나폴레옹이 뒤집어 놓은 유럽을 한번 다시 정리하려고 했던 회의가 바로 빈 회의고 빈 회의에서 합의를 봤던 내용이 그 내용을 기반으로 유럽을 운영하는 게 빈 체제죠. 근데 이 빈은 어느 나라의 수도다? 오스트리아죠. 그래서 즉 이 얘기는 나폴레옹이 한번 뒤집어 놓은 유럽을 정리하려고 하는 이 빈 회의를 주도하는 게 오스트리아라는 거죠. 그래서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외무장관이었던 메테르니가 수도 빈에서 빈 회의를 주도하고 그 진행을 맡게 되죠. 근데 왜 하필 오스트리아냐? 오스트리아는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나폴레옹의 영향 중에 하나였던 민족주의의 바람이 불고 나면 오스트리아 안에 여러 개 민족들이 다 독립을 한다고 설칠 거고 그러면 오스트리아는 깨져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오스트리아가 조금 더 빠르게 반응을 해서 이 회의를 주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합의 내용은 간단했죠. 아예 나폴레옹은커녕 프랑스 혁명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과거로 돌아가자. 그래서 제가 요 빈체제 얘기할 때는 꼭 타임머신을 떠올려 달라 그랬죠. 두 가지 의미였어요.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타임머신은 원래 안 되는 거다. 즉 빈체제는 어떻게 해서든 과거로 돌아가기 위해서 나폴레옹이 남겨놓은 흔적,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탄압하려고 하겠지만 이 탄압은 끝내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빈체제 성립 이후에 프랑스 혁명조차 없었던 것처럼 과거로 돌아가자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전 유럽의 어떤 나폴레옹이 남겨놓은 흔적,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탄압하게 되죠. 그중에서 자유주의를 보면 일단은
자유주의는 선거권을 얻자는 거고 그렇다는 건 이 선거권을 얻자고 달라고 요구했을 때 정부가 안 받아주면 혁명이고 정부가 받아주면 그때부터 많은 걸 고쳐야 되니까 개혁이라고 했었는데 혁명의 사례가 프랑스죠. 프랑스. 프랑스는 빈체제의 합의대로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다시 왕정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왕정으로 돌아가고 그때 왕으로 올라왔던 인물이 샤를 10세죠. 근데 이 사람은 정치를 별로 안 좋게 하죠. 그래서 뭐 의회를 탄압하고 뭐 언론을 탄압하고 의회를 해산시키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독재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여기에 파리의 시민들이 저항하면서 발생하는 게 7월 혁명이죠. 근데 이때 이 7월 혁명을 주도했던 건 거의 상층 시민들이었기 때문에 상층 시민들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했었고요. 그다음에 왕 샤를 10세는 몰아냈지만 왕의 자리 자체는 없애지 않고 새로운 왕을 올렸기 때문에 헌법도 있고 왕도 있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입헌군주제가 되죠. 그리고 시민들이랑 그나마 친했다고 알려진 루이 필리프를 왕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7월 혁명 18년 뒤에 2월 혁명이 또 벌어지는데 이때 오스트리아는 어 이제 뭐야? 잠시만요. 말이 헛나왔네요. 오스트리아가 아니고 이때 2월 혁명 때 2월 혁명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하층 시민들이죠. 왜냐하면 7월 혁명 당시에 돈이 많은 상층 시민들에게만 선거권을 줬기 때문에 하층 시민들이 서운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하층 시민들, 특히나 노동자들이 이렇게 시민권을 요구하게 되면서 노동자들이 중심이 돼서 2월 혁명을 일으키죠. 이때 하층 시민들 중에서 노동자가 많았던 이유는 기억하시겠지만 1830년에 7월 혁명과 1848년에 2월 혁명 사이에 프랑스에서 산업혁명이 벌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이때 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이 노동자들이 아직도 하층 시민으로서 아직 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선거권을 달라는 혁명을 일으키는 게 2월 혁명이었죠. 그래서 결국 2월 혁명을 일으키게 되고요. 이때는 7월 혁명 때보다 한 발 더 나가서 왕을 아예 없애는 공화정을 다시 형성하게 되죠. 그리고 공화정을 형성했으면 대통령을 새로 뽑아야겠죠. 그때 뽑힌 통령이 우리가 배웠던 나폴레옹의 조카 루이 나폴레옹이죠. 루이 나폴레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요. 요거 때문에 오스트리아 이게 잠깐 헛나왔나 봐요. 프랑스에서 2월 혁명이 있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달에 오스트리아에서도 3월 혁명이 벌어지죠. 이때 그동안의 빈 체제를 주도했었던 메테르니가 추방되면서 기존의 빈 체제는 거의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프랑스 혁명을 보면 프랑스 혁명이 크게 두 바퀴로 돌아간다는 걸 볼 수 있죠. 원래 혁명 이전에 기존의 프랑스는 왕정이었었는데 여기 이제 국민의회가 만들어지면서 입헌군주정으로 가죠. 그 다음에 선거권은 재산을 기준으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어, 국민공회가 형성되면서 공화정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나폴레옹 때는 다시 기존의 공화정이었다가 재정으로 바뀌게 되는데 어, 빈체제가 나폴레옹 무너지고 나서 빈체제가 형성되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갑시다 해서 왕정을 설치하게 되죠. 근데 다시 혁명이 벌어지면서 입헌군주정으로 가고요. 상층 시민들에게만 투표권을 줬었고 선거권을 줬었고 그다음에 2월 혁명 때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공화정을 운영하고 선거권도 되게 그 재산 기준을 되게 많이 낮춰서 그닥 상층 시민이 아니어도 하층 시민들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렇게 그래서 프랑스 혁명은 전반적으로 정치 형태가 두 바퀴가 이런 식으로 왕정, 입헌군주정, 공화정. 그다음에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왕정, 입헌군주정, 공화정. 요 순서가 반복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영국의 경우에는 혁명을 일으킨 게 아니라 정부가 시민들의 요구를 듣고 선거권을 넓혀나가는 개혁을 한 거죠. 그래서 개혁의 케이스인데 어, 맨 처음 개혁을 하려고 노력했던 게 1차 선거법 개정이죠. 이때는 그동안은 땅이 많은 토지귀족에게만 선거권을 줬다면 이제 현금이 많은 자본가들에게도 선거권을 주겠다. 그다음에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인구가 막 이동이 많은데 이때 인구가 많이 줄었던 되게 인구가 적은 그런 지역은 부패 선거구로 정해서 폐지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죠. 그래서 1차 선거법 운동의 핵심은 이제 어떤 자본가들도 인정을 했다는 거. 그다음에 부패 선거구를 폐지했다는 거. 그래서 두 가지 어떤 자본가들에게도 선거권을 줬다는 거, 그다음에 부패 선거구를 폐지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돈 없는 하층 시민들이 또 불만이 많아지죠. 그 사람들이 일으켰던 우리에게도 우리 하층 시민들에게도 선거권을 달라라고 일으켰던 운동이 차티스트 운동인데 이 차티스트 운동에서는 선거의 기본적인 내용을 요구하죠. 뭐 보통선거, 평등선거, 의원 세비 지급, 재산 자격 폐지 등등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진 않지만 이때 이렇게 시민들이 나서는 걸 보고 선거법을 다시 고쳐서 2차 선거법 개정 때는 도시 노동자들이 선거권을 받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3차 선거법 개정 때는 각 지방
여러 지방의 농민들이나 뭐 오촌이나 이런 지방 사람들이 선거권을 확보하게 되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이후에는 정당 정치가 안정화되면서 점차 크게 발달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민족주의인데 민족주의는 크게 세 가지 형태라 그랬죠. 어, 지금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분열되어 있으면 통일을 원할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뭐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독립을 원할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괜찮은 상태면 더 세져야 되니까 식민지를 원하겠죠. 그래서 제국주의 그런 형태다라는 거고 독립의 경우에는 어 오스만 투르크가 그동안 그리스를 식민지로 지배했던 건 아니고요. 그냥 자기네 직접 영토로 지배를 해왔는데 이때 이제 그리스가 민족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독립운동을 펼쳐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의 지원을 받죠. 이 지원은 왜 받는 거예요? 유럽 국가들이 그리스를 문명의 뿌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리스는 이렇게 독립이 되고요. 그다음에 라틴 아메리카들도 영국과 미국의 지원으로 독립이 되죠. 영국은 어차피 라틴 아메리카 지역들은 보통 영국의 식민지가 아니고 에스파냐 아니면 브라질만 포르투갈 식민지잖아요. 어쨌든 영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식민지로 데리고 있을 게 아니라면 차라리 자유무역을 하는 게 낫다라는 판단에서 이 라틴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지역의 독립을 지원해주게 되고요. 미국은 제임스 먼로 대통령이 불간섭주의, 우리 아메리카도 너희 유럽한테 간섭 안 할 테니까 너희 유럽도 우리 아메리카 대륙에 간섭하지 말라. 만약에 간섭으로 보이면 이건 침략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강력한 불간섭 정책을 펼치면서 또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을 지원하게 되죠. 그렇고요. 그다음에 통일은 크게 두 개의 나라를 봤었죠. 이탈리아와 독일인데 이탈리아부터 보면 이탈리아는 일단은 분열된 상태에서 지낸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일단은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부터 심어주는 게 중요하죠. 그 역할을 했던 게 청년 이탈리아당을 끌고 다녔던 주세페 마치니였죠. 그래서 마치니 덕분에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정신이 확산되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통일을 주도했던 국가는 사르데냐 왕국이었고 그 안에 총리였던 카보우르 총리가 이탈리아 전체의 통일을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탈리아는 원래 이탈리아 땅이었어야 되는 롬바르디아 베네치아를 오스트리아가 빈회의의 결과로 차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탈리아의 통일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탈리아 땅의 일부여야 하는 이 롬바르디아 베네치아를 오스트리아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를 몰아내는 게 관건이 되죠. 그래서 사르디냐의 카보르 총리가 이렇게 오스트리아를 몰아내고 통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죠. 특히나 프랑스에게 니스, 사보이 이 두 개의 지역을 떼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프랑스에게 도와달라고 하죠. 프랑스의 지원을 받아서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이기게 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오스트리아까지 이기면서 이탈리아 반도 전체에 중부와 북부는 통일을 완성했는데 아직 해결이 안 나는 지역이 남부였죠. 남부를 차지하고 있던 건 붉은 셔츠단을 이끌고 있었던 가리발디라는 인물인데 의외로 이 인물이 쿨하게 다른 대가를 바라지 않고 헌납하게 되면서 이 이탈리아도 통일을 완성하게 되죠. 그래서 이탈리아 왕국이 새롭게 건설됐는데 이탈리아 왕국의 왕의 역할은 이 사르디냐의 왕이 그대로 이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다음이 독일인데요. 음, 독일은 원래는 신성로마 제국이었죠. 근데 이 신성로마 제국을 나폴레옹이 완전히 파괴했었고 나폴레옹 뒤에 과거로 돌아가자는 합의를 봤던 이 빈 체제가 성립이 되면서 독일도 신성로마 제국 비슷한 걸 다시 만들어서 되살려냈어야 됐죠. 그게 바로 뭐였어요? 독일 연방이었죠. 독일 연방을 구성하게 되고요. 이 독일 연방 안에서도 그나마 국력이 조금 셌던 프로이센이 통일을 주도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스텝이 우리 독일 연방에 속하는 나라들끼리라도 관세를 매기지 말자라고 하는 관세 동맹을 체결하죠. 관세 동맹을 체결한 뒤에 본격적으로 통일 논의를 하게 되는데 통일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 때 그 정도 결정은 하죠. 우리가 게르만족 국가 통일 국가를 만들 건데 여기에 오스트리아를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를 놓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오스트리아는 다민족 국가잖아요. 우리 기억나시죠? 우리 그 나폴레옹이 유럽을 다 뒤집어 놓고 난 다음에 빠르게 이 정리를 하려고 했던 것도 빈 회의의 주인공이었던 오스트리아였죠. 근데 오스트리아는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만약에 오스트리아까지 독일 통일에 함께하게 되면 독일을 이 통일된 독일은 오스트리아를 관리하기가 힘들 거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오스트리아는 빼고 가야 된다라는 합의가 있게 되죠. 그리고 프로이센의 총리였던 비스마르크는 철과 피,
즉 전쟁이 아니면 어, 전쟁이 아니고서는 통일을 완성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우리 프로이센은 통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두 개의 나라와 전쟁을 치러야 된다. 어디랑 어디라 그랬어요? 어, 제외당해서 삐져 있을 오스트리아. 그다음에 독일이 통일돼서 더 강해지면 이걸 견제할 프랑스. 이 두 개의 나라와는 반드시 전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 뜻대로 비스마르크 총리는 전쟁을 추진하게 되죠. 그래서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이기면서 북독일 연방을 건설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와의 전쟁을 이기면서 이제 통일을 완성하게 되죠. 그렇게 완성된 나라가 바로 독일 제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독일 국가의 명칭이 변하는 걸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는 신성로마 제국이었다가 이 신성로마 제국을 나폴레옹이 깨죠. 그죠? 근데 이제 빈체제는 과거로 돌아가자는 거니까 신성로마 제국 비슷한 걸 다시 만들어 놓은 게 독일 연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스마르크를 중심으로 제대로 된 통일을 완성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독일 제국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 얘기인데요. 미국은 이제 애초에 동부로 정착을 했었으니까 발달을 해나간다면 서부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겠죠. 이 과정에서 원주민들도 많이 피해를 입었었다는 거. 그다음에 이때 이제 이미 북부와 남부의 산업 형태가 다르죠. 남부는 농업을 중심으로 하고 북부는 상공업을 중심으로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북부는 이제 상공업을 중심으로 하니까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정부에서 나서서 뭐 이제 다른 나라들과의 어떤 협약을 맺고 해야 수출도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상공업은 국가의 보호무역을 원하고요. 그다음에 남부는 농업 중심인데 자기들도 생활에 필요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건은 싸게 사고 싶을 테니까 공장들끼리 경쟁하라고 이렇게 어, 자유무역을 원하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노예제 폐지 논쟁이 나왔기 때문에 찬성 반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부 개척을 하는 과정에 있을 때도 이미 남부는 농업, 북부는 상공업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새롭게 얻게 되는 서부 개척 과정에서 새롭게 얻게 되는 주들에 대해서는 이 새롭게 얻은 주를 노예제를 유지하는 남부로 보낼 거냐 아니면 노예제를 폐지한 북부로 보낼 거냐 이걸로 논쟁이 생기다가 전쟁까지 간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근데 어쨌든 노예제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논쟁이 나왔을 때 어, 북부는 쉽게 찬성하죠. 왜냐하면 북부의 상공업자들은 노예가 아니라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기업을 운영하니까. 근데 남부는 확실히 노예가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반대하죠. 그래서 이렇게 갈등을 벌이고 있는 와중인데 그 와중에 링컨이 출마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대로면 링컨의 최대 업적은 노예제 해방이니까 어, 링컨이 이렇게 했다라는 건 노예제를 별로 필요 없게 생각하는 북부의 지원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북부에서 링컨 후보가 출마하게 되고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게 되는데 이건 당연히 북부가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북부가 남부보다 인구가 더 많죠. 근데 북부를 대표하는 후보로 링컨이 나온 거기 때문에 링컨이 사실상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았죠. 어,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링컨이 당선되면 노예제를 없앨 텐데 이걸 남부의 농민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어, 저항을 하다가 결국은 우리 남부가 노예 없이는 농장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이 미국 연방에서 빠져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이제 연방 입장에서 봤을 땐 반란이죠, 반란. 그래서 결국은 이 북부의 미국 연방 정부와 그다음에 연방을 탈퇴한 남부 연합이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게 바로 남북 전쟁이었죠. 근데 이 전쟁도 사실은 뻔히 북쪽이 이길 수밖에 없죠. 북쪽은 이미 기계화가 되어 있고 또 인구도 많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전쟁은 북부가 이기게 되고요. 북부가 이기면서 특히나 이 전쟁이 시작된 뒤에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하면서 남부에 있던 노예들이 많이 북부로 도망쳐 오기도 하죠. 어쨌든 북부가 이렇게 승리하게 되고 미국 통일과 발달의 어떤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제국주의인데 제국주의는 어쨌든 간단하게 제국주의를 만들려고 즉 식민지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식민지를 만드는 게 공장 운영에 좋기 때문이라는 거죠. 공장에서 만든 물건을 쉽게 팔아치울 수도 있고 공장에서 필요로 하는 원료를 싸게 구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산업혁명을 성공해서 공장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국주의랍시고 식민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죠. 그리고 자신들이 식민지를 만드는 활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라는 이론을 갖고 들어오죠. 그래서 환경에 적합하지 못하게 진화한 자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그래서 진화에 따라오는 죽음을 좀 주목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찰스 다윈이 했었던 현재의 환경에 적합하게 적응해내지 못한 종은 죽을 수밖에 없다. 이걸 인간 사회에 적용을 하죠. 인간 사회에 적용해서 어, 사회가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는데 어떤 사회가 만약에 현재 상황에 적합하게 발전하지 못했다면 이 사회는 결국 죽을 것이다. 그것까지 설명했던 게 사회 진화론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구의 식민지를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요 논리를 이용해서 지금 이 말 들으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사회는 멸망한다는 건데 멸망하면 너무 불쌍하니까 우리가 가서 가르쳐주고 도와주겠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걸 문명화라고 자기들은 부르죠. 그래서 문명화를 주장하면서 식민지 침략을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잠시만요. 식민지를 차지했을 때 현실적인 이점, 공장 운영하는데 좋다는 것도 알았고 정당화까지 했으니까 이제 식민지를 열심히 차지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식민지를 열심히 차지하면 되는 건데 지구가 뭐 무한한 게 아니다 보니까 결국 식민지 경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영국은 대표적으로 인도의 콜카타, 이집트의 카이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을 잇는 그리고 이 있는 선 안에 걸쳐져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식민지로 만들겠다. 이런 삼시 정책을 취하는데 영국의 이런 삼시 정책을 노골적으로 방해했던 게 독일이었죠. 그래서 독일이 삼비 정책, 본인들의 수도인 베를린을 중심으로 비잔티움, 바그다드까지 연결하는. 근데 지금 사실은 이렇게 영국의 삼시정책, 독일의 삼비정책 각각 3개씩 6개의 도시를 원래는 다 외워야 되는데 사실은 다 외우기 부담스럽다면 영국의 삼시정책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영국이 본인들의 지금 지도에 보이시죠? 카이로, 케이프타운, 콜카타까지 여기에 연결되는 그 부위에 있는 나라들은 모두 식민지로 만들겠다라는 게 영국의 삼시정책이고 이걸 방해하기 위해서 독일이 했던 게 삼비정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아프리카에 많은 욕심을 좀 부리게 되죠. 아프리카는 다이아몬드, 금 이런 어떤 중화학공업에 꼭 필요한 자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프리카를 욕심을 많이 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유럽 국가들이 너무 아프리카에 욕심을 내고 중구난방으로 들어오니까 베를린 회의를 통해서 아프리카를 어떻게 합의해서 서로 차지할 건지 합의를 보게 되죠. 그다음에 이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영국은 우리가 아까 봤었던 삼시 정책에서 인도의 콜카타만 빼면 카이로와 케이프타운을 연결하는 게 종단 정책이죠. 그럼 그 라이벌인 프랑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영국이 종단 정책을 한다고 하니까 즉 세로로 간다고 하니까 프랑스는 가로로 가게 되죠. 그래서 알제리부터 마다가스카르까지 이렇게 횡단 정책을 펼치는데 그럼 어느 한 나라는 세로로 가고 어느 한 나라는 가로로 간다는 건 언젠가는 교차점이 생긴다는 거죠. 그 교차점이 되면 되게 큰 갈등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이 지역을 누구의 식민지로 할지. 그래서 요때 갈등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걸 파쇼다 사건이라고 하죠. 근데 이때 이제 프랑스가 파쇼다를 포기하는 대신 모로코를 먹는 것으로 합의를 봐서 프랑스가 파쇼다 지방을 영국에 양보하게 되죠. 그다음에 요 식민지 시대 요 시기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식민지가 되거나 혹은 유럽 일부 국가들이 이제 식민지를 차지하는 그런 상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되지도 않고 어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가지고 있지도 않은 그냥 독립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더 중요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라이베리아, 에티오피아 이 2개의 나라가 그랬는데 라이베리아는 미국이 노예 해방했을 당시에 그 해방된 노예들이 건너와서 새롭게 만든 나라가 라이베리아여서 새롭게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식민지가 되지 않고요. 에티오피아는 이탈리아의 침략을 당했지만 이때 이제 이탈리아를 물리쳐내게 되면서 독립을 유지하게 되죠. 그렇고요. 그다음에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제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했었고 인도가 워낙 큰 나라니까 이 정도는 기억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이제 인도나 아니면 동남아시아 지역 이렇게 기후가 따뜻한 지역에서 일을 하기는 굉장히 힘들지만 그렇게 수확해서 팔고 나면 되게 잘 팔리는 커피, 사탕수수, 담배 이런 거 농사 짓는 플랜테이션 농업을 적용하게 되죠. 그리고 태국은 기억나시죠? 중립지대. 미얀마, 말레이 연방 지역에 영국 그다음에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지역에 프랑스 있고 딱 그 가운데 있는 게 태국인데 태국이 이제 양측에게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우리 태국을 어느 나라의 식민지로 가져가지 말고 그냥 중립지대로 두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하게 되면서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면서 태국은 독립을 유지하게 되죠. 독립을 유지하는 나라가 아프리카에 두 개, 아시아에 하나인 거예요. 아프리카에 두 개는 뭐뭐 있었어요? 라이베리아와 에티오피아가 있었죠. 그다음에 여기서는 아시아 지역에서는 태국이 독립을 유지한다는 거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네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이 다른 나라, 우리나라나 청나라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훨씬 더 빠르게 근대화에 성공을 하면서 이렇게 더 강해지고요. 그래서 이 힘을 바탕으로 조선과 대만을 식민지로 삼게 되죠. 그다음에 이런 식이죠. 그다음에 그 지금 플랜테이션 농업 얘기 나왔는데 이 플랜테이션 농업은 더운 지역의 식민지 생활을 하는 나라면 거의 다 이 플랜테이션 농업을 하죠. 그래서 태평양 지역에서도 플랜테이션 농업을 했었다는 거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정리를 마쳤는데 이게 거의 반학기 몇 달에 걸쳤던 내용을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영상 길이 자체도 길 거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쉬어가면서 들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말이 빠르다 보니까 뭐 조금 정신 없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빠진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 총정리 하나만 믿고 요거 하나 보고 시험 보겠다 그런 태도면 안 돼요. 개인 공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총정리로 좀 보충 정리만 하겠다, 확인만 하겠다 이런 느낌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총정리 영상의 제작을 마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